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만 최근에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는 당시에 정규직 전환을 총괄하던 고위 간부의 배우자, 즉 부인까지 있었습니다. 음서제가 다시 현대에 부활했다는 비판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서울교통사 측에서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이슈들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노영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노영희 변호사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왼쪽으로 조성주 노동협력관, 그다음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통사 얘기부터 아무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좀 요즘 취업난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정규직 전환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2015년에 그 구의역 그 김군 사건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때 이후에 정규직 전환했던 사람이 1,280 정확하게 5명인데 그 중에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친인척이 108명, 10%가 채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좀 꽤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상당히 생각이 많다라고. 들고요. 그 노조 측에서 사실 이 조사를 할 때 좀 그 협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공문을 사실 따로 보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더 혹시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더 해보면 더 이 인원이 더 좀 크게 늘어난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라서요. 사실은 뭐 10% 정도의 선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큰 편이고 특히 이 인사규정상에 보면은 친인척은 원래는 뭐 이렇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1,200명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친인척이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좀 충분히 요즘 같은 채용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은 이 문제를 그래서 야당도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를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 철망을 사이에 두고 고성 속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규탄 대회를 시청 안에서 열겠다며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방호원들과 충돌한 겁니다. 여기 내가 이제 주저앉을 거예요. 안 그러면 20분 안에 여기 와서 기자회견 마치고 갈 건데 왜 이렇게 막냐 말이야. 30여 분 동안의 고성과 몸싸움 끝에 시청 청사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른바 서울교통공사의 세습 채용 의혹을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중한 검찰 수사 촉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그 실상을 국민들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던 한국당 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규탄 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나가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행안위 국감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일을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세습 채용을 규탄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초 채용 시기가 언제이든 이 전환 과정에 있어서 평등과 공정을 보장하셨어야 된다고요. 안전을 위한 정규직화라면서 안전과는 관련 없는 식당 종업원이나 면도사 같은 직종에까지 정규직화를 적용한 점을 문제 삼고 서울시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외주화 관행 중단이라는 시정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옹호했고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 의뢰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예, 서울 이 교통공사의 이번 채용 비리 의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은요, 사실은 좀 슬프고 좀 안타까운 일에서 비롯됩니다. 2015년에 있었던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하실 텐데 구의역에서 20살 조금 넘었었나요? 김군이 혼자서 수리를 하다가 기차에 치여서 사망했던 그 사건이 사실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제 단초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직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됐고 정규직 그러니까 올 3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그 중에 친인척 108명 지금 말씀드린 108명 가운데 65명이 그 구의역 사고에 있었던 그 다음에죠. 2016년 5월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 나오는 의혹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는 건데요. 박 변호사님. 네. 미리 무기계약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정규직 될 거를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대요. 일단은 친인척 108명도 상당히 수가 많은 거죠. 근데 많은데 문제는 그 중에 65명이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죠. 예. 그 이후에 채용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때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뭔가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만약 지금 이제 채용이 된다면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어. 아니면 유출됐든지 어떤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친인척한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채용이 됐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게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접어들 수가 있고요.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 많은 이 65명이 친인척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과정을 감사라든지 통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주시장으로 따지면 일종의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성주 협력관님, 서울시 노동협력관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이게 사전에 미리 이런 거를 좀 뭐 혹시라도 뭐 친인척들한테 미리 좀 알려서 들어와 뭐 이렇게 했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역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먼저 우리가 좀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네. 1285명이 정규직이 전환됐다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1285명은 이미 무기계약 형태의 사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의 하나의 형태죠. 아, 상용직으로 보통 포함이 그렇죠. 되니까요. 보통은 상용직 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에 준하는 자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1285명을 2018년 3월에 교통공사에서 기존의 일반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직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직군을 통합시킨 거죠. 그게 18년 3월인 거니까 예. 정확히는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미리 그럼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무기계약직이 나중에 들어가면 직군 통합이 돼서 일반직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시점상 성립하지 않는 게 이 108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채용된 사람이 17년 3월이에요. 예. 대부분은 이제 16년도에 몇 번의 절차에 거쳐서 전환되거나 채용됐습니다. 예. 경쟁 채용으로요. 그런데 서울시가 직군 간의 차별이 이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좀 통합시켜라 라고 발표한 것이 17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서울시가 이 들어와 있었다. 직군을 통합하는 소위 말하는 1285명 교통공사 이 사람들이 일반직과 같은 처우, 정확히 같은 처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별이 없게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표한 게 17년 7월이고요. 그게 시행된 게 18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전에 이미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입사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잠깐만요. 네. 그분 죄송한데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 게 무기계약직은 실질적으로 일반 정규직보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복리후생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들어가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규직과 무역직의 복리후생이 다르다는 그건 말씀이죠. 다르죠. 그래서 지금 노동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정규직하고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오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사실 민노총에서 이들에 대해서 좀 그 시험을 보면 누구라도 다 합격할 수 있게끔 좀 해줘라라고 하는 압력이 사실 들어갔었기 때문에 원래 채용 시험을 하려는 것보다 1년 앞당겨서 시험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심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노조가 예. 민노총이 개입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좀 그 착오를 일으키신 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 2년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2년 기간제 노동자라고 네. 하는 노동자를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기 정규직으로 때문에 되는 게 아니- 예. 기간제 예. 노동자인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2년 이상 쓰게 되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이게 이제 법상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상에는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법상에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것은 유기계약인, 즉 기간에 제한이 있는 노동자, 이걸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무기계약, 기간, 고용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사람, 즉 정년까지 가는 사람을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그 타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타임에서 네. 전환 얘기를 전환이 하는 이제 거고. 사실은 상당히 쉬웠다는 거예요. 뭐 93, 4%가 이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면 퍼센트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리고- 문제가 된다는 그리고 거. 또 부분을 하나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요건이 3년 이상 그러니까 입사 경력이 3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7급 보라고 하는 네. 그런 직위를 주어가지고 좀 약간 편법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그게 얘기가 되고 방금 있는 사실은 오히려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상당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절차도 그런데 많고. 이분들 중에 정확히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려 108명 친인척이 있다고 하는데 총 1285명을 저희가 일반직과 직군 통합을 한 건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직과 채용 입직 경로가 다르다고 하죠. 보통 채용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분들도 서류, 면접, 필기시험,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어쨌든 입직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7급을 줄 수가 없는 게 7급이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예. 보통고사 7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7급 보, 우리가 이제 공무원도 15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낮은 거로 생각하면 7급 되나요? 보로 있어서 그렇죠. 한 단계 낮은 거죠. 임금도 훨씬 낮습니다. 7급 보로 있을 때는 같은 임금 체계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입직 경로가 다를 때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차이다. 그래서 7급 보를 둔 거고 근데 경력이 최소한 그 업무에서 그 업무를 3년 정도 했다면 아 그것은 일정 정도의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때 다시 시험을 시급으로. 봐서 예. NCS라는 직무적성검사라는 시험을 봐서 이제 그때 7급이라는 걸 정식 신입사원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형평성을 예. 위해서 7급 보라는 것을 신설한 거죠.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게 이전의 채용 과정이나 이전의 그 고용 경로하고도 같은 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요번에 좀 특수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냐 이거에 따라 조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건 이럽니다. 같은 직장 내에 이미 같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직군이 다른데 이 직군을 통합하려니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전환해줄게, 직군을 다 똑같은 직군으로 통합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 절차를 오히려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이런 것이 전례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이게 이번에만 좀 특수하게 적용되면 이 규정이 말씀을 새로 하셨기 만들어진 거냐,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사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이런 식의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뭐 그때는 이제 교통사가 네. 뭐 이렇게 통합돼 있지 않았을 때니까 각자 그런 전례가 있었던 어떤 회사들이 있었던 정확히 이것은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사고가 이제 있었고 그 이제 안전 업무를 우리가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일은 다 비정규직에게 떠맡긴다. 그렇죠. 이런 그런 지적이 문제들이 있었죠. 있었고 굉장히 뼈아픈 이제 서울시의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2012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해왔지만 그래서 여러 칭찬을 받아왔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이제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업무에 있던 사람들을 비정규직들을 전환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구역 사고에 있었던 김군 같은 경우 그 소위 예, 그분께서 비정규직이라서 혼자 일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전 매뉴얼에는 2명 이상 2인 그렇죠. 1조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총 108명도 수치를 정확히 볼 이유가 있는 게 108명 중에 35명은 구역 사고 이전에 그 이전에? 서울시가 2012년부터 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서 그때 전환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역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35명에 빠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73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6명은 구역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한 업무는 다 용역회사, 위탁회사의 비정규직들한테 맡기고 정규직들하고 차별을 둔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 위탁회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피아, 철피아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업무를 하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용역회사, 위탁회사의 임원이나 간부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미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9명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용역회사, 위탁회사들에도 공개 경쟁 채용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된 사람들 26명을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정확히는 313명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용역회사, 위탁회사 중에 그중에 26명이 17,000명이 있는 교통공사. 당신은 아직 근데 사실 1호선, 4호선, 5호선 통합하기 전이지만 총 합치면 17,000명이 있는 교통공사에 친인척이 있었던 거예요. 총 31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을 때 위탁회사에서 26명이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특혜 채용이다라는 논란이 사실 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아까 우리 노 변호사님 지적했던 직원들에 대한 우대 채용 전혀 관계 금지와 없습니다. 관계도 없는. 오히려 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위탁회사에서 올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군이 그 돌아가신 구역사고가 2인 1조가 되지 않아서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한 문제점,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받았고 저희가 그래서 2인 1조를 만들기 위해서 총 657명을 양회사,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에 양회사 657명을 공개 경쟁 채용을 합니다. 총 1,900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경쟁률 3대 1이었고요. 그래서 657명을 뽑아요. 이게 안전 업무직, 법상으로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뽑거든요. 3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 중에 이 657명 뽑은 사람 중에 47명이 17,000명이 있는 교통공사의 자기 친인척이었다. 친인척은 8촌까지가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촌 이내가 있는 사람이 657명 중에 공개 경쟁 채용 뽑은 사람 중에 47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657명은 다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 교통공사가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곳이고 아주 훌륭한 신의 직장이라고 보통 불리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55명을 뽑으려고 하는 이번 신규 채용 그 계획에 사람들이 원서를 34,000명이 냈어요.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정규직으로도 분류가 될 뿐더러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걸 알면은 저 같아도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 정규직으로 시험 보지 않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무기계약직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변형된 사람들이 이런 정도 이거는 전혀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왜? 무기계약직 들어갈 때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시험을 다 보셨거든요. 무기계약직 들어갈 때요? 네, 어떤 시험을 식으로,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기계약직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뽑는지 규정에 있는 정규 대로 시험하고 어떤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정규 시험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볼 때는 임금도 정규직과 임금이 완전히 다르고 공무원생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회사가 두 개였습니다. 1호선, 4호선, 그러니까 서울메트로,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한 회사는 무기계약직, 무기 업무직을 뽑는 건 절차는 서류와 면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회사는 서류, 필기, 면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인사 규정이 달랐던 거죠. 뽑는 정규직은 방식이. 또 어땠고요? 정규직은 똑같이 서류, 필기? 면접으로. 물론 이제 신체 검사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네, 정규직도 서류, 필기, 면접으로 둘 중에 하나는 필기 시험이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한 회사는 정규직 채용이랑 방식은 같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업무가 정규직이랑 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구역사고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를 소위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하고 또는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이 인원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우리가 현장에 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소위 말하는 임금도 낮고 복리후생도 다른 무기계약직은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리후생이 낮아요. 이 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있는 균등처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 했던 말 똑같은 거고 결국은 무기계약직으로 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알 거잖아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조차도 일반직이랑 통합하자라는 것을 발표한 게 17년 7월이란 말이에요. 이 108명 중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고 하는 108명 중에 또는 1285명 중에 마지막 사람이 이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선발된 시기가 17년 3월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대부분은 16년에 선발됐고요. 그때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을 두 개를 정규직 내 차별이 있는 두 개를 통합하자라는 정책이 검토도 되기 이전이었고 사실 제도상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직군 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원 규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17년 7월에 이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소위 중규직이라고 문제가 되는 이것의 차별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정책을 추진한 게 17년 8월이기 때문에 시점으로는 거의 1년에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들어왔다는 것은 불가능에 그럼 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순전히 우연적이고 순전히 시기적으로 그냥 맞아 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실 들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제 복리가 좋고 어떤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합시다. 알기 쉽게 삼성이 사실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들어만 가면 사실은 되게 좋은 데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거기 다니고 있다고 치면 자식들 거기 다 넣고 싶다고 해서 넣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회사나 다른 직종에서의 그런 친인척 관계 간의 비율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까 이게 사실은 좀 핵심인 거 아닙니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채용 비리 또는 세습 고용, 세습 채용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친인척이고 더 우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세습이란 건 일부 노조가 회사와 단체 협약에서 자기 자녀들이나 친인척을 우대한다 이런 조항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세습 채용,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이 1285명 그리고 지금 108명이 친인척 관계, 8종까지의 친인척 관계가 지금 전수조사상 나온 건데 과연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 건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된 거는 그 인사 그러니까 현재 인사처장이고 당시에는 기획처장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분 배우자 문제는 사실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된 거고. 노조 간부의 친인척도 사실은 이렇게 좀 걸려져 있는 예를 들면은 108명 중에는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이 12,000명이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민주노총하고 이제 한노총의 그런 관계자들이 사실은 이 교통공사 안에 양노총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민주노총 측의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요구를 이 고용과 관련된 요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방침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의혹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게 이제 의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민노총 관계자들이 이쪽에 그 경영진들에 대해서 폭행한 사건도 사실 이제 관련된 영상도 좀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이 민주노총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무기계에서 전기로 전환되면서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한노총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 세 분파가 이 내부적으로 사실 상당히 분열을 겪고 있었었다. 이 고용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렇죠. 그런 거 다 전부 다 지금 다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네, 일단 마지막 거부터면 그 내부에서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비정규직을 하다가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비정규직을 하다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다시 이제 일반직에 신입 7급 그다음에 다시 3년을 거쳐서 시험을 보고 다시 7급 신입사원 대우를 받게 된 이분들과의 갈등, 조직 내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을 조직 통합을 가야 되는 어떤 과제겠죠. 그리고요. 왜 갈등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 건가? 이게 바로 혹시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또 4호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각각 이 선발 제도가 처음에 달랐었기 때문에 통합되기 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 각각 초창기에 선발된 과정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준으로 클리어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정말 일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실은 그런 이제 제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뭔가 불공정했던 게 아니냐 또는 탈락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미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그럼 그 과정에서 혹시 친인척이나 이런 것도 우대 채용이 있었는지 감사를 진행했고 그 감사 결과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든요. 서울시는 굉장히 일찍부터 박원순 시장 이후에 블라인드 채용, 즉 가족관계나 학력조차도 지우고 면접이나 필기 채용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이번에 1285명대 혹시 마찬가지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똑같이 블라인드 채용을 다 한 인원들입니다. 가족관계 심지어 학력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 경쟁 채용을 다 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다 100% 가깝게 다 합격이 될까요? 100% 합격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원한 사람들은 1,900명으로 분명히 말씀드렸고 3대 1의 경쟁률에 657명
채용된 사람 중에 47명이 친인척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100% 채용됐다고 하기에는 그럼 처음부터 채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률은 알 수 없는 거죠. 이 소식도 아마 그런 좀 국민들의 의혹에 아마 좀 더 무게를 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울교통공사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17,000여 명 조금 넘거든요. 네. 그중에 1,912명 거의 2,000명이 친인척 그렇죠. 관계. 퍼센티지로 하면 11.2%. 많죠. 뭐 사실은 친인척들이 자기 부모가 다니는 회사, 자기 뭐 친인척이 다니는 회사에 채용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를 네. 뭐 막을 수는 없고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문제만 하면 또 없다면 좋다고 하면 또 좋은 공무원들 할 회사니까. 수 네. 네네. 근데 이 너무 11.2%라는 많아요. 수치가 이제 그렇죠. 아까 많죠. 이게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뭐 어떤 삼성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회사라든지 뭐 공사를 들었을 때 제가 뭐 통계를 안 내봤지만 이래 11%,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지금 맞다고 이 생각합니다. 정도라면 사실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암만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공개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삼성 좋다 해가지고 삼성 친척 다 갑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체는 너무나 퍼센트로 봤을 때는 뭔가 뭐 불법적 요소가 아니면 어떤 편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1912명이 우리 시민들 눈높이나 실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높은 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저희가 이제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네. 서울교통공사라는 회사는 총 17,000여 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예. 원래는 작년까지는 1호선부터 4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이 분리된 두 개의 회사가 통합된 겁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라는 두 회사가 통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이전에는 각자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회사가 통합되면 이제는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친인척이 된 거죠. 이 비율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912명 중에 약 25%에 해당합니다. 즉 1912명 중에 4분의 1은 원래는 각자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면 형은 서울메트로 145선에 기관사로 있고 동생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영무원으로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저희가 굳이 1호선부터 4호선, 5호선, 8호선 어차피 시민들이 다 같이 타는 지하철인데 회사를 두 개를 분리하는 건 비효율이다. 합쳤어요. 그게 이제 수많은 컨설팅의 결과였고 합쳤는데 그럼 이제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인척이 된 거죠. 이 비율이 25%입니다. 1912명 중에. 또 하나 보는 건 이 중에 1912명 중에 726명은 사내 부부입니다. 사내 부부예요. 그럼 사내 부부 비율이 지금 한 4% 되는 거거든요. 높은 거냐?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도 친인척이죠. 네, 부부가 726명입니다. 그럼 4% 정도인데 이게 높은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죠. 과연 높은 비율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모 은행의 사내 부부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되게 좋네요. 8%였어요. 모 은행은 예. 모 항공사는 근데 그런 항공사 같은데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회사면 그 15%였어요. 안에서 얼마든지 사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사실 이 문제는 아닌 것 사내 같습니다. 부부는 제가 볼 때는 뭐라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맞아요. 이건 뭐 아름다운 연애와 각자 결혼을 하신 알아서 거니까요. 능력과 들어간 거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예. 없는데 그렇게 예. 보면 통합의 25%가 증가하고 사내 부부나 이런 걸 보면 과연 친인척이 이제 8촌까지 봤을 때 과연 친인척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거죠. 조금 높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사실 이 수치를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약간 결이 다른 문제긴 한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교통공사와 관련된 운송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수익이 1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 지금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한 1조 한 1,600억 정도가 사실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네요. 네, 대부분이니까 전부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널널하게 사실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계속 적자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좀 뭐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정말 좋게 잘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부부 비율이라든가 친인척 비율까지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이거는 비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의혹과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였나요?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네. 그 전에 그 한국당에 계신 네. 분이셨죠. 그렇죠. 그분이 보도자료를 냈던 게 지난 3년 동안 1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이제 제목의 자료를 내면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뭐 사실은 노동 쪽 전문가라서 교통이나 지하철 분야의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의 혹시 일본이나 이런 데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요금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지하철 요금이 굉장히 싸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싼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한국의 교통 지하철 요금은 굉장히 싼 편이고요. 거기다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아니죠. 공짜죠. 예, 뭐랄까요? 무임으로 타실 수 있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적자만 매년 수천억이에요. 65세 노인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용을 원래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지하철을 교통 약자니까 탈 수 있게 하라는 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그렇죠. 적자가 나잖아요. 이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구조 속에서 나오는 적자이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적자를 왜냐하면 국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그렇죠. 그게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직원이 17,000명의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뭐 1조 원 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17,000명의 인건비라고 했을 때 1조 원은 높기는 하지만 저도 시민 눈높이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높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어차피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는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뭐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뭐 언론이나 직접 뭐 신문을 통해서 봤던 부분들에 대해 생겼던 어떤 궁금증, 의혹들을 이제 푸실 수밖에 사실 없는 건데요. 몇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전수조사 얘기가 또 논란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한국당 쪽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11%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한국 민노총에서 뭐 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통사에서는 99.8%니까 거의 다 했다라고 응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도 처음에 그거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도대체 11.2%라는 게 뭐냐. 한국당에서 제기한 응답자가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통공사에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사내 부부 같은 게 726명, 즉 쌍으로 하면은 360쌍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인사정책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정보와 나의 친인척 관계나 이런 거를 왜 굳이 회사에 우리가 밝혀야 되냐면서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서. 그래서 회사가 그때 보냈던 공문을 가지고 여기에 응해라, 다 적어서 내라 한 거를 노동조합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거는 응답이 그 당시에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다시 각 부서별로 총 139개의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39개 부서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라. 다른 방식의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중에 2개 부서를 제외하고 137개 부서에서 조사를 해봤다. 전수조사를 했다. 해보니 그중에 11.2%가 8촌 이내 친인척 관계, 사내 부부를 포함해서 친인척 관계가 나왔다라는 게 11.2%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11.2%가 이 전수조사의 응답률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형식적인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다만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창기에 뭐 무기계약직이 들어가게 된 경위나 혹은 뭐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그 뭐 면접을 보고 이런 식의 그런 시험을 보고 그런 그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까지는 모른다.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언제든 뭔가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서울시가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한 게 그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과정에 혹시 그런 건 혹시 없었는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스스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과정에 대한 걸 받겠다는 이 문제는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만 비단 끝날 문제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여기서만 그냥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은 게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이 걔네만 그렇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게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물론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업은 아까 우리가 협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작업이었고 이게 다른 공기업들이랑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도 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뭐 공공기관 친인척 그 채용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교통공사는 사실 안 나왔던 기관이었거든요. 예. 별 문제가 안 됐던 기관인데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제 여지가 있다면 글쎄요 전반적인 어떤 채용 관련된 진짜 이 공개 채용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왜 원전 문제들을 그래서 좀 이렇게 공론화 작업들을 몇 가지 아주 사회적으로 그렇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데가 인천공항공사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약속을 했던 게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 공항공사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안 들립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직원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간 내부 직원들과 무계약자였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 간에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교통공사도 일부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지금 행정소송하고 얘기도 하고 헌법소송까지 있으니까.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지금 1년 한 반, 2년 가까이 되어가긴 합니다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좀 좋지 않겠냐는 식의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사실 그런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협력업체에게 조금 특혜를 주어서 이런 식으로 좀 특혜성 채용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국토교통정보에서도 마찬가지 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특히 공사와 같은 곳은 특히나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제일 표본적인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누구라도 사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용 세습을 단체 협약에 명기한 사업체가 물론 우리나라 사업체가 뭐 수십만 개니까 뭐 그렇게 갖다 붙이기에 좀 그렇게 합니다. 14곳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14곳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공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갈 수 있을 실력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거니까 이런 데서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곳은 한 곳이다. 그러면 차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뭐 고용세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으시니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요. 뭐 실업이 지금 힘들고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고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알고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습을 통해서 그냥 노조에서 취직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뭐 좋다고 뭐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채용된다는 그거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작업도 필요할 뿐더러 뭐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바꿔 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교통공사 이슈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협력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께서 이거를 감사원에 청구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감사원에 이제 감사를 들어가겠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 이게 이제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뭔가 이 후속 대책 같은 거를 좀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뭔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 말씀에 이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채용 비리가 밝혀진 것은 확인된 것은 없다. 그리고 절차나 과정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매끄럽지 못한 어떤 측면들이 인사처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이라도 저희가 좀 더 철저한 자체조사 감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자체조사가 좀 더 말씀하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책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봐서 조금 더 시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번 국감이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예상은 이제 경제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하게 정말 불꽃 튀는 공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불꽃 튀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는 사실은 경제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도 그렇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이 유치원 문제입니다. 유치원 문제도 사실 좀 일파만파로 계속 확대가 되어 있고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리포트를 하나 좀 보시고요. 이 얘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실과 처벌 내용까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석 달을 사립유치원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 감사 체제를 만들어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과 고액 유치원부터 먼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회계 투명화 방안만 빼곤 신고, 감사, 처벌 공개 등 거의 모든 비리 근절책을 종합해 내놓은 겁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과거처럼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엄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 경고한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나 비리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부에 준 보조금으로 비싼 가방 사고 뭐 이러는 게 출연금을 회수하는 시장 경제의 원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이제 시작돼서 앞으로 어린이집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4만 개 어린이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린이집 얘기는 저희가요. 보모가 애들을 이렇게 좀 학대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좀 익숙한 편인데 이게 비리 문제라고 그러면 이거는 보모와 원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경영이라든지 이런 뭐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사실은 유치원 자체를 설립해서 본인들이 유치원 교육에 공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도 크고 그렇죠. 금액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유치원에 있는 뭐 조그마한 장소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1층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런 감시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 유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오히려 영세하기 때문에 감독이 더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그동안에 모든 누리과정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을 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과정 중에서 누수되는 것이 되게 많았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과정 중에서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는 아예 연합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던 정황이 많이 나와 있다. 그 얘기도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조금 이따 그 얘기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2013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013년도 한 5년 전이라 그때 뭔 일이 있었지라고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요. 2010년에도 것도 있고 현재 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사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난해 정부지자체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데가 165건. 네. 이에 앞서서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건 약 한 4조 원이 좀 넘고요. 그렇죠.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개. 근데 이거가 배치되는 그러니까 165곳이 적발했다고 하지만 이거와 배치되는 또 설문조사가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교사의 70%는 우리 어린이집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좀 안 맞네요.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표본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4조고 만약에 국가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사실 시스템을 다 항상 컨트롤해야 되는데
일각 얘기에 들어보면 뭐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다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할 정도로 시스템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 발견한 것은 165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느끼는 거는 많은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예.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165개보다 훨씬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시스템상 못 발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사립유치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도 하나 있어요. 예.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분들 중에 이런 네.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했더니 오히려 본인은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그만 다녀라라고 해고를 받았고 지자체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럼 지자체 쪽에서 그 어린이집에다 알려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할 줄 알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걸 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그다음에 뭐 시스템도 안 돼 있어서 전수조사 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4만 개 전수조사하겠다는 건 무슨 또 발상입니까? 갑자기 또 공무원들 한 몇만 명 뽑는 할 거 수가 아닙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인력이 있어야지 예. 조사가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회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입력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하겠다라는 의지지 그 의지하고 현실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내부 고발이나 내부 비리 고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자기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다면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12월 13일까지인가요? 그 지금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놓고 그쪽 예. 연락하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되는 건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 그렇죠. 그 선생님 한 분이 그것도 결혼도 앞두고 계셨던 모양인데 이제 결국 이제 뭐 표현은 뭐 맘충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 어쨌든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월급을 한 달에 몇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급여도 굉장히 적은 거로 우리가 알고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린이들 이렇게 그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비리도 좀 봐야 되고 그것도 눈 감아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가장 어린이집이 보면은 이제 가장 어린 아이들이 먼저 이제 어떤 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곳인데 우리 어린이들 교육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시스템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될지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 아이들은 의사 표현 능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에게 교육이 행해지고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두고서 보냈다가 정말 그걸 듣고 경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설명이 가능한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지 엄마들이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CCTV 같은 것들을 설치해달라든가 그렇죠. 뭔가 설명을 좀 해달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는 그렇죠. 게 공식적인 게. 그래서 공식적인 건 사실 나올 수가 없고요. 만 2세부터 만 3세 아이들, 만 4세 아이들까지가 사실 어린이집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와서 좀 교육을 받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더라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따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노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어린이집 총연합회장 김용이라는 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2013년도 얘기입니다. 원장들한테 돈 걷어서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뭐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혐의가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까 이제 이게 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이분이 자료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게 하나가 있는데 또 그 제출한 것에 보게 되면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도 본인들이 또 어떤 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가 또 자세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걸려가지고 사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준비를 하고 현금도 한 5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돈들을 자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통해서 이제 지급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명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밝혀졌고 그래서 한 보좌관 같은 경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에게 한 100만 원 정도씩 정도 되는 돈을 이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달에 이 돈을 돌려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 국회의원 한 명이 용감하게 발표를 했지만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이분만 이렇게 발표를 하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표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어린이집에 2013년에 보조금 국비 보조금 횡령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 때문에 돈이 갔는지 부정수급 때문에 횡령 때문에 문제되니까 하필이면 그 시점에 돈을 걷어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유착이 필요하니까 돈을 준 거거든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조사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수사를 더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느 한 국회의원이 박영진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박영진 의원이 어제 그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던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육부 공무원들도 분명히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유착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요.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출처는 박영진 의원실에서 취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21일 날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 협의를 이제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서 부정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폐원하고 간판 박아갖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거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의 개정안을 이제 개정안을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지원금을 그동안 했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으로 바꾸면 일단은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원금 일단 줘놓고 반대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이고 보조금 줄 때부터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을 바꾸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회계 구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치원들이 회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정부 회계 시스템에다가 이제 편입을 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서 하게 되면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좀 더 지금보다는 투명해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쓰지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금액 자체를 줄이고 보조해주는 어떤 그런 걸로 간다라는 취지 같고요. 그런 내용보다는 이름보다는 시스템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을 보충하자면은 네. 지금 현재 나라에서 주는 돈은 두 가지 이름입니다. 하나는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구 보조금, 교구 활동 보조금, 학급 운영 보조금 이런 식으로 그 보조금의 명칭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와 범위가 이미 특정되어서 그러네요.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용도와 범위를 특정해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 그 위탁받은 바대로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다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같이 어떤 돈을 얼마를 어떤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은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누리과정 지원금 이런 식으로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냥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세부적인 명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보조금이 섞여 있을 때는 그 돈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쓰더라도 이게 어떤 돈은 보조금에서 얼마를 써버렸고 어떤 돈은 어떤 지원금에서 얼마 써버렸고 이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횡령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유치원 2군데를 운영하면서 자기 남편을 운전기사로 고용을 시켜놓고 사대보험금도 지급하고 자기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다른 유치원의 원장으로 집어넣고 이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횡령죄로 처벌을 하려고 보았더니 이 남편에게 돈을 주었던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얼마는 어떤 수로 쓰였고 얼마는 어떤 수로 쓰였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횡령이 맞다라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원들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없애자. 다 같이 그냥 보조금으로 하고 이름을 전부 다 정해주고 용도와 범위를 특정해주자. 그러면 실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같은 간에 예.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횡령죄는 처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듀판이라고 예. 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립인 유치원들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회계와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법으로 바꿔서 네, 법으로 하자는 바꿔서 거잖아요.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개정 절차와 관련된 얘기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문제가 터져도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징계를 자체로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립유치원의 원장님 같은 경우 나 폐원하면 끝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당신 잘못했으니까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 돌려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하고 횡령금 이제 뭐 보조금 구분이 안 되니까 횡령 처리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럼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자기네끼리 만들어놓은 규정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립자나 운영자들은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놓죠. 당연하죠. 자기들한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폐원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폐원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그냥 또다시 유치원 만들어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설립을 한 사람이 기존에 폐원했던 설립자랑 똑같아도 그렇죠. 똑같아도 네.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다른 법인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컨트롤 알 수가 없죠. 의료인이나 뭐 법률가나 이러면 알 수가 있죠. 새로 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징계를 내리고 그냥 폐원해버리고. 예. 그래서 문제가 더 크고 더 큰 문제는 이 동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아주 신문에 나왔던 신도시이기도 하고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고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지금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는 3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폐원을 해버리면 그 아이들을 어디다 맡깁니까? 당장 내일부터. 그래서 항상 뭐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냥 문 닫아버릴게.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 그렇죠. 되면서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기네들끼리 급여 지급하는 것 예를 들면 원장은 2천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한 달에 선생님들한테 15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1,500만 원씩 그렇게 급여를 주도록 책정을 해놔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으면 내가 어차피 내가 돈 들여서 내가 만들어놓은 유치원을 내가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하면 나는 돈을 뽑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그런 원장들이 내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월급을 책정해놓지 않으면 세금 너무 많이 나가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어차피 자식들에게 유치원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럼 증여세를 수십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분산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내가 내 돈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그 유치원에서 내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건데 국공립 유치원은 자기네가 그걸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사립 유치원은 자기네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명색이 그 교육 교육을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이라 생각하고 가장 뽑아먹기 좋은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1995년도부터 한국 총유치원 연합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설립자고 그 유치원 원장들만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방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영리단체다라고 하는 걸 계속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집단 행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을 느낀 나머지 2010년도에 전국 살인유치원 연합이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그 한유총이라고 하는 곳에는 회원수가 한 3,500명 정도 되고 이 전국 사립유치원연합이라고 하는 건 한 1,200개 정도 된다는데 일단 숫자가 너무 다르고 또 그다음에 교육 방침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유총을 사실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참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피해가 학부모와 이 아이들한테 간다라는 게 이 피해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앞서 어린이집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얼추 말도 알아듣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줄 아는 애들인데 요즘 애들도 워낙에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이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도 할 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21일 날 당정 협의를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래요. 더 무서운 거는 뭐 폐원이나 휴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데하고는 폐업, 휴업 다른 것 같아요. 뭐 교통 관련된 거는 대체 수단이 있는데 이거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대체 수단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윤해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엄단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영유아 보호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인가 없이 폐원하면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협력관님, 네. 계속 들으셨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된 뭐가 혹시 댁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직접적인 없어서요. 관련성은 없으시군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저출산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 폐원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제 협력관님 이거 전문공분이 하나만 여쭤본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 일자리가 또 그렇죠.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예. 뭐 원장들이야 뭐 돈 많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곳이나 이런 곳들은 보통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거기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 두모로 100인분 끓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원장님 술 뭐 이런 거 사는데 애들 돈 썼다고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분들이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이건 사업이야, 영리 목적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 사립 유치원이라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달리 하시지 않으면 이 사태는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잖아요. 생각의 문제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문제, 그다음에 이 사립 유치원 문제 두 가지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 두 이슈를 가지고 세 분의 전문가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교황 단독 면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세례명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에 보여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사를 성되도록 했습니다면서 그리고 영감스럽게 감사드립니다.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선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는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이 전한 말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자신은 북한에 갈 수 있다면서 즉각 수락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방북은 내년 봄 일본 방문에 맞춰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북측이 성의를 보일 경우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황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끄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와 함께 영국, 독일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 구상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란시스코 교황 단독 면담 얘기부터 오늘 이슈 따라잡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지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물론 이게 뭐 종교들이 좀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7박 9일간 이번 유럽 순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냐, 교황을 만나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있고요. 단독 면담을 했다라는 게 이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은? 마치 이제 고해성사처럼 교황과의 만남은 기록도 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유례 없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금 공개하기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 자체가 교황께서 사실상은 이제 방북의 수락 의사를 밝혔다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보다도 북한과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그러니까 천주교의 전 세계 수장인 교황을 초청한다는 거
평화로 그렇게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랐고요. 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뭐 즉각적으로 사실상 수락을 잘 밝혔고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북한이 91년도에도 그다음에 2000년도에도 한번 교황의 방북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 내부 사정과 그다음에 또 교황청 측에서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문제 그렇죠. 삼아서 그래서 사실 잘 성사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초청인데 세 번째 초청에는 드디어 성사되었다. 이제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그렇죠. 국제사회의 지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측면에서 한번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북 관계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그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을 보면은 이게 좀 국내 아까 한반도와 미국 정도 이 수준에서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안 그래도 프랑스나 뭐 영국 등지 그 총리들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만약에 제재를 완화시키고 서로 이제 상호주의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아마 유럽 순방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기조하에 그렇게 기획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수장들이 아주 뭐 적극적으로 제재 완화 조치에 참여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평화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의사를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좀 굉장히 성과가 높은 그런 순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겠지 생각하는 것과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순방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교황이 올 들어서만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뭐 10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10번이나 했다면서요. 상당히 한반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에 워낙 또 많은 관심을 그렇게 표명해 왔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형식의 방북을 취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가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황이 이제 어떤 나라를 방문을 할 때는 사목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그 가톨릭 신자들과 그다음에 공동체들과의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북한에서는 2002년도에 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가 800명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장충 성당이라고 성당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교황청에서 인정한 어떤 사제가 상주하는 성당은 또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의 그 표면적인 그런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를 선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어차피 지금 국제사회 개방을 향해서 북한이 나아가고 있다면 교황이 다시 한번 어떤 뭐 종교의 자유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선 요구를 하고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가는 게 모양새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하겠죠. 그냥 어디 가게다 우리 교황 초청했다 뭐 오든 말든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움직임의 모습을 봐서는요. 자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변호사님 혹시 택시 타셨습니까 어제? 아니 전 택시를 잘 타지는 않는데요. 네. 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 택시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로 있었는데 제 주변에 방송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뭐 후배들도 그렇고 택시 타는 게 뭐 아주 그렇게 특히 오전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얘기들을 해서요. 흔히 걱정을 했던 택시 대란, 교통 대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저도 의외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집회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에 대한 좀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좀 싸늘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지점에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이 문제가 결국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하루에 2회로 제한하고 네. 카풀 기사의 전업을, 그러니까 카풀 기사들이 이 카풀이 전업이 되지 않도록, 카풀만 가지고 먹고 살지 않도록 금지하겠다. 실제로 이제 예. 우버라고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렇죠. 예,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 있었는데, 뭐 전 세계 다 있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전업으로 전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버 택시 운전 기사가 그냥 자신의 직업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택시 운전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이 택시와 관련된 법률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이제 그런 불법적인 그런 운행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게 카풀 서비스가 2회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택시 업계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2회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죠. 어차피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연결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뭐 아이디를 되게 여러 개를 동원했다. 그러면은 2회뿐만이 아니라 뭐 하루에 뭐 10회, 20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뛸 수 있을 만큼 뛰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도대체 그럼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하루 2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조정이 될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그러게 하루에 2번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정부의 제안을 들어보니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대로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서 정말 맞다. 그거는 택시 업계 얘기가 논리가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부 쪽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중재안을 가지고, 중재안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서로 해봐야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택시 업계는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이 택시 문제, 이 카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제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논의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택시업계가 여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한 번도 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 거 보면 어찌 보면 택시업계가 생존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득권 때문에 아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막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사실 지적도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그런 용어로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실제로 저는 이게 생존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직업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지금 첫 타자가 바로 택시 업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갈 것인가가 결국은 다른 업종이나 다른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로 인한 노동 그 시장의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해 가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서울 시내가. 이제 게다가 그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제 택시를 택시를 이용하려고 할 때 가까운 거리는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시와 시의 경계가 넘는 데는 운행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 이용자의 편의성도 증가하고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해소한다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결국에 언제든 때가 되면 결국은 도입될 서비스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강성하게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택시 시스템으로 계속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천천히 해결해 가면서 그동안의 적응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이나 혹은 택시 기사들에게도 더 이렇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또 이 택시 문제가 참 또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논란이 항상 벌어지면 택시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요금 인상 문제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용자들은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또 업계 간의 공방, 또 업계와 정부 간의 공방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되고 말지. 항상 그거에서 그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선택권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어떤 그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좀 아쉬운데요. 아예 이번 기회에 이게 얘기가 되는 김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 문제, 소비자들의 이용권 문제, 소비자들의 어떤 배려 문제도 함께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에 좀 넘어가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로 크네요. 청와대 네. 국민청원만 30만 명을 넘었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PC방에서 일하던 알바가요. 그 손님이 몇 번 자리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걸레를 들고 가서 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줘서 이 2번 정도를 이제 그렇게 치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계속 불만인 거예요. 치워줬는데? 예. 그래서 카운터로 와서 환불을 해달라.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멘트를 날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 2명이 왔어요. 네. 와서 이제 계속 말다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중재를 시킨 다음에 이 범인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PC방에서 나갔어요? 예,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경찰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경찰도 경찰서로 돌아가죠. 그렇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흉기를 들고 PC방을 찾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인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경찰의 조치가 과연 온당한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재하고 화해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간 것이 예. 그게 전부였느냐. 역할을 제대로 한 거냐. 예. 그때 당시에 알바생이 만약에 정말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천천히 이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뭐 서로 좀 데리고 가서 달래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이 피해자의 동생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처음부터 PC방에 같이 있었고요. 그 알바생을 살해한 사람의 동생이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범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경찰은 수사를 해보고 CCTV 같은 것들을 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나서 이 동생이 살인을 말리려고 했다. 네, 말리려고 한 입장이었지 같이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경찰은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도와주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다, CCTV가. 같이 도와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CCTV를 가지고 경찰이 보는 해석과 네. 유가족들이 보는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청년이 키가 뭐 180cm가 훨씬 넘고 뭐 유단자라서 굉장히 그래요? 건장한 그런 체격의 남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흉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도와줬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 이런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장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 좀 더 찬찬히 조사해 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이런 일련들의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조금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조사가 약간 부실했던 거 아니냐. 그러게요. 예,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풀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해서. 근데 글쎄요, 같은 CCTV를 보고 이렇게까지 판단이 다를 정도라면은 글쎄요, 좀 그런 의혹이 좀 나올 법한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얘기를 할 수 없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은 진실이 명백히 밝혀졌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결국은 그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 건데 경찰이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을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CCTV 생각하시는 영상이 거군요. 굉장히 좀 불분명한 그런 상태여서 이게 도와주는 거였는지 말려는 거였는지 그거 그렇죠.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는 목소리는 거죠. 안 네. 들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진술 증거들을 덧붙여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이 진술 증거 결국은 이 범인과 그 형제에 의한 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사실 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데 막상 그 결론이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왠지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쪽으로 조금 더 불리한 쪽으로 그 인터넷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써지는 걸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요. 이게 물론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전체적인 시스템을 뭐 고쳐 수 있느냐는 대안을 찾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뭔가 좀 이렇게 좀 분명히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좀 없을까요?
뭐 CCTV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 설치를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CCTV가 너무 기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CCTV가 만약에 명확했고 거기서 분명히 이 동생이 말리는 거였다면 이제 이런 다툼 자체도 그리고 이런 의혹 자체가 없었을 텐데 CCTV가 너무 불명확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또 그 진술을 받는 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도 경찰이 얼만큼 되게 심도 있게 했느냐. 그거가 이제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유가족들의 어떤 감정도 고려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술 증거가 이들 형제들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또 좀 총체적으로 좀 심도 있는 그런 수사를 벌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혹시 무슨 옆에서 그걸 지켜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나 보죠? 목격자 뭐 이런 사람들은 없었나 보죠? 지금 다른 목격자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든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직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